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이제 시험이 점점 막바지에 오고 있고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전 범위에 걸쳐서 12회, 그래서 약 50분에 1회씩 풀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시험 문제집을 받았나요? 그럼 3회까지는 풀어 오셨겠죠? 네. 당연히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것보다는 한번 풀고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풀어봐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여기다 직접 풀지 말고, 왜 수능 문제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따로 체크하는 것이 다음에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 이제 5페이지의 1회 모의고사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갑자기 위험을 느끼거나 흥분하면 교감신경의 영향으로 근육으로 혈액량이 증가하는데 이때 혈류의 배급 조절 부위는 그랬는데 우선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킵니까? 이완시킵니까? 수축시키는 것도 있고 이완시키는 것도 있죠. 그럼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하니까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하겠죠. 하지만 골격근 쪽으로 혈관이 갈 때, 골격근 쪽으로 갈 때는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그때는 이완하겠죠. 장으로 갈 때는 수축, 그 다음에 골격근으로 갈 때는 이완. 물론 교감신경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고딩책에는 그냥 수축이라고 나온 건데 때에 따라서 이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량을 배급하는 조절 부위가 소동맥이죠. 그래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 그럼 이제 소동맥이 수축해야 되겠어? 이완해야 되겠어? 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동맥,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나누어서 세동맥 그러는데 그것과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모세혈관 조임근이 있죠. 그럼 그 모세혈관 조임근 수축하겠어? 이완하겠어? 골격근으로 갈 때는 지금 교감신경에서 골격근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모세혈관 조임근 이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소동맥과 그다음에 전 모세혈관 조임근에 의해서 혈류 배급이 조절되겠죠. 답 2번이고요. 2번 고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우선 우리 생물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때 세균 영역, 고세균 영역, 그리고 진핵생물 영역. 진핵생물 영역에는 원생생물부터 그 다음에 균류,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고세균과 세균을 묶어서 우리는 원핵생물이라고 하죠.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핵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막성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등등 있는데 그럼 고세균은 세균과 유연 관계가 가깝다 그랬어요? 아니면 진핵생물과 유연 관계가 가깝다 그랬어? 진핵생물과 유연 관계가 가깝고 그리고 고세균과 세균을 묶어서 원핵생물이라고 하는데 원핵생물계 다른 말로 무슨 개? 모네라계, 모네라계 기억하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 시험이 원핵생물로 나오지 않고 모네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고세균은 원핵생물이니까 원핵세포니까 핵이 없고 막성 소기관 없고 그다음에 염색체는 원형이야 선형이야? 원형이죠. DNA가 원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펩티도글리칸이 있어 없어? 없죠. 막지질은 가지가 있어 없어? 있죠. 일부 가지 달린 탄화수소, 그래서 에테르기랍. 그리고 게이시 아미노산은 진핵생물처럼 메티오닌이죠. 그리고 오페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도 있고, 그 다음에 RNA 중합에서는 몇 종류? 한 종류. 물론 어떤 책에는 세 종류라고 되어 있지만 한 종류라고 알아두시고, 하지만 한 종류지만 진핵생물과 유사하다. 그리고 클로람페니콜이나 스트랩토마이신과 같은 항생제는 70S에 작용해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데 그럼 고세균도 70S를 갖고 있죠. 그럼 고세균은 그러한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 감수성을 가져? 내성을 갖는데 70S를 하더라도 그 70S에 있는 rRNA의 염기 서열이 진핵생물과 더 유사하죠. 그러한 이유로 고세균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특히 클로람페니콜, 스트랩토마이신과 같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보입니다. 감수성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감수성을 보이죠. 그리고 메탄 형성균은 고세균의 일부 있죠. 세균에는 없습니다. 고세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 고정균,
세균에도 있고 고세균에도 있고 그다음에 광합성 생물 세균에는 일부 있지만 그러니까 광합성 세균으로서 남세균 생각하면 되겠죠. 고세균에 광합성 생물이 있어 없어? 고세균에 광합성 생물이 있어 없어? 다 배운 건데 없어요. 고세균에는 광합성 생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세균에 인트론이 있어 없어? 일부 있죠. 히스톤도 있죠. 일부.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 고세균의 유전자는 엑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인트론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1번 답이네요. 2번. 모두 단세포 생물이고요. 3번. 고세균은 일반 세균에 비해 저항성이 약하여 온천이나 심해 같은 극한 환경에 자라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극한 환경에 살죠. 고세균은. 그래서 극호열균 또는 극호산균, 극호염균 이런 식으로. 자, 4번. 그람 음성 세균이 고세균의 조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람 음성 세균, 그람 양성 세균 나눌 때는 보통 세균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람이라는 사람이 염색을 해서 그람 염색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람 음성 세균은 그람 염색법으로 염색했을 때 무슨 색으로 염색이 돼?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죠. 분홍색에 가까운. 왜? 펩티도글리칸이 얇기 때문에 처음 염색한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떨어져 나가죠. 알코올로 세척을 했을 때 씻겨져 나가고, 그래서 무색을 띄었다가 사프라닌 붉은색으로 염색했을 때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죠. 이에 반해서 그람 양성세균은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꺼워서 크리스탈 바이올렛에서 염색이 되고 보라색으로, 그리고 알코올로 세척을 해도 그 녀석이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사프라닌 또 염색에도 보라색을 띠게 되죠. 그래서 펩티도글리칸 합성 효소 저해하는 페니실린에 대해서 그람 양성세균은 감수성을 보이지만 음성세균은 내성을 보이죠. 그래서 그람 음성세균은 클로람페니콜이나 스트랩토마이신과 같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감수성을 보이죠. 그람 양성세균도 역시 그 녀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S에 작용하니까, 세균에 작용하니까 역시 그람 양성세균도 감수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고, 3번.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우리 세포 전체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 세포 기질 또는 세포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으로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NAD 플러스라는 탈소 수요소가 포도당에 있는 수소이온과 전자를 떼어서 NADH 만들죠. 물론 수소이온도 2개 남습니다. 그리고 ATP를 2개 만들죠. 이게 전체 과정이죠. 자, 그러면 해당 과정에서 형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 그랬는데, FADH2는 크랩스 회로, 소위 TCA 회로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2번이 답인데, 그럼 1번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해당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내는데, 그럼 왜 1번이 답이 되지 않을까? 1번이 답이 되지 않는 이유. 맨 처음 포도당이 분해될 때 에너지 회수기에 앞서서 에너지 투입기가 있죠. 여기에 ATP를 쓰죠. ATP를 하나 써서 ADP 이렇게 나오면서 인산기가 여기 붙어서 포도당 1인산 또는 포도당 6인산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6인산이라고 부를 때는 6번 탄수에 붙어 있다는 뜻. 그래서 이와 같이 ATP가 생성되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포당 6인산이 과당 6인산 되었다가 그 과당 6인산이 과당 1,6,2인산 될 때 ATP가 또 쓰이죠. 그래서 ATP 2개 쓰고 4개 만들어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이 ATP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전체 알자 반응식만 생각한다면 ADP가 생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 속에 이렇게 ADP가 생성되죠. 4번. 방금 2번 문제 풀 때 얘기한 것처럼 페니실린은 펩티도글리칸에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펩티도글리칸 합성 효소를 저해하죠. 그래서 효소 저해제로 쓰이는데, 이 페니실린이 경쟁적 저해제라고 해서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가역적 제재라고 했죠. 우선 그러니까 효소 제재를 나눌 때 가역적 제재, 비가역적 제재 나누고 가역적 제재인 경우에 경쟁적이니 비경쟁적이니 나온다고 했어요. 비록 페니실린이 활성부에 결합하지만 비가역적 제재라서 경쟁적 제재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1번 답이고요. 5번 마이크로어레이.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mRNA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이런 기판에 실은 게 마이크로어레이예요. 기판에 DNA를 제한 요소로 잘라서 이렇게 심어두고 물론 여기다가 화학물질을 처리해서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mRNA를 가지고서 mRNA 빠져나오면 그 mRNA 세포질 있는 걸 가지고서 cDNA를 만들 때 거기에 사용되는 뉴클레오티드는 형광 처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DNA를 만들어서 부어줬을 때 어느 부분에 가서 형광을 띠고 있으면 거기 있는 그 유전자가 아까 이 세포에서 발현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폐암세포와 정상세포에서 발현되는 mRNA 발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다수의 DNA 시리로부터 특정 DNA를 증폭하는 것. DNA 증폭 그러면 PCR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 그래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표적 DNA가 있고 그 표적 DNA 열을 가해서 풀어주고 그런 과정을 변성이라고 하죠. 대략 95도씨 정도로 가열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프라이머를 붙여야 되는데 물론 프라이머를 붙인다는 것은 요 양 끝단에 염기소를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죠. 이때 쓰는 이 프라이머는 DNA 프라이머야 RNA 프라이머야? DNA 프라이머죠. 왜 RNA 프라이머를 쓰지 않을까요? 왜 RNA 프라이머를 안 쓸까? 말을 해. 세포 내에서 DNA 복제할 때는 RNA 프라이머를 쓰죠. 세포 내에서 DNA 복제할 때는 RNA 프라이머를 쓰는데 그 RNA 프라이머는 DNA 중합요소 1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DNA 중합요소 1은 DNA 중합요소 3가 갖고 있지 않은 4', 2, 3' 방향으로의 엑소 뉴클레이스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PCR에서는 DNA 중합요소 1을 안 씁니다. 제거하는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RNA 프라이머를 쓰면 안 되겠죠. DNA 프라이머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을 가한 다음에 풀어서 다시 온도를 살짝 올리죠. 45도씨 내지 55도씨 정도로. 그러면 프라이머가 붙고 이렇게 온도를 높였다가 내리는 과정을 어닐링이라고 하고 그 어닐링 과정에서 DNA 프라이머가 붙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72도씨 정도로 높여주죠. 그럼 이제 뉴클레오티드가 이렇게 쪼로록 와서 붙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2배씩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n번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럼 2의 n승으로 늘어나죠. 3번은 선택지 3번, 5번의 선택지 3번.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을 플라스미드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은 DNA 재조합 기술이죠. 그래서 원하는 단백질을 다량으로 만들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과 같은 단백질 결함을 다량으로 만들 때 하지만 당 단백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터페론 등등 단백질 다량으로 만들 때 그리고 이러한 DNA 재조합 기술은 형질 전환 생물을 만들 때도 쓰죠. 그래서 식물에서는 그 플라스미드로서 TI 플라스미드를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TI 플라스미드는 튜머 인듀싱 그래서 종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그 DNA 부분을 tDNA라고 하고 그 tDNA를 자르고 거기다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 2번이었고요. 6번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만든 것은 그랬는데 기량작용 4가지 신경과 함께 4가지 기억하고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과 에피네프린 아이고 미쳤어. 그게 그거지. 노르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또는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그리고 글루카곤과 인슐린 이 4가지가 기량작용. 그래서 부갑상샘 호르몬은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을 의미하죠.
그래서 답 1번이고요.